드디어 이야기가 좋은 마케터들이 모였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온 이야기가 필요해입니다. 새해만 되면 다들 뭔가 시작하잖아요. 저도 올해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뭐 운동, 공부, 뭐 다이어리 쓰기 같은 것들 다들 시작하셨나요? 했는데 벌써 멈췄어요. 근데 사실은 시작보다 먼저 또 필요한 게 있죠. 바로 끊는 것. 그래서 오늘 주제는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 손절 특집입니다. 새해에 맞게 손절 특집. 그래서 오늘은 관계, 장소, 취향 그리고 끝내 못 놓는 것들까지 그래서 새해에는 무엇을 놓아줄지에 대해서 우리 4명의 사적인 경험을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세영이고요. 저는 손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경입니다. 오늘 주제를 듣고 좀 어렵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손절이라는 말이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쓰였던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되게 익숙해졌어요. 관계에서도 쓰기도 하고 뭐 취향에서도 쓰기도 하고 뭐 덕질에서도 이제 뭐 손절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은데 손절 세 분은 잘 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식에서도 잘 못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5천을 찍었는데 네, 뭐 그렇고요. 관계에서는 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 보니까 세월이 정리해준 인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손절했었어야 되네 그 시점에 약간 이런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 시절 인연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좀 애초에 손절까지 갈 만한 관계는 잘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좀 에너지를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좀 마음을 확 주는 편이 아니라서 손절의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맞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손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초반에 잘 그래서 모수를 많이 줄이는 거죠. 확률은 그대로겠지만 숫자를 많이 줄여서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보람님, 그러니까 바운더리에 들어가기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도 진짜 손절 잘 못하는 편이고 저는 좀 사람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고 에너지를 많이 뺏기기도 해가지고 뺏기기 싫어서 어쨌든 최대한 많이 유지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는 더더욱 좀 손절을 못한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좀 힘든 사람이다. 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쓰면서 손절 잘합니다라고 되게 자신 있게 썼는데 저는 약간 갈등을 좀 싫어해가지고 잘 참다가 다 참았다 싶으면 그냥 미련 없이 손절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다 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정말 끊어냈다는 거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지점까지 가면은 손절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인간관계에서 약간 100점 주고 시작한다. 그리고 잘 마이너스를 잘 안 주거든요. 뭐 줄 일이 뭐 그렇게 있어 했는데 약간 필요할 때만 날 찾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빵점이 별안간 약간 낙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례들을 뒤집어 보면 무례함이라는 좀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무례함으로 인해서 제가 부정적인 기운을 자꾸 느껴지고 그러니까 자꾸 저를 갉아먹는 거예요. 어떤 그 미움 같은 마음들이 뭐랄까요. 제가 좀 피폐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손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 진짜 나를 갉아먹는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손절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저 나를 위해서 하죠. 너무 우울한 것 같아요. 그러게 얘기를 하면 약간 그 서로 각자 머릿속에 되게 불행했던 기억들이 좀 떠오르면서 그러면 컨텐츠로 가보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연인과의 이별이나 뭐 친구와의 그런 절교나 이런 것을 다룬 컨텐츠들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저희 지난 화에서도 잠깐 언급하고 갔었는데 은중과 상연 이거 저는 2번 봤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등감, 질투 그 이상의 뭔가를 좀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절교를 했지만 절교를 하지 못한 그 친구들의 관계가 저한테는 되게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저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계절의 컨텐츠 뽑을 정도로 은중과 상연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제가 좋았던 포인트는 약간 제가 어렸을 때 시절이랑 그 시대가 비슷해서일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때를 돌이켜 보면은 친구 집에 갔는데 너무 집이 평수도 우리 집보다 훨씬 크고 너무 집
안에 인테리어도 멋있고 막 그때 되게 약간 위화감? 음. 몰랐는데 이렇게 잘 사는 집도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저도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은중이가 상현이 집에 갔을 때 느꼈던 그런 느낌도 막 생각나기도 하고 질투가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재밌게 봤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서로가 가진 게 달라가지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되게 좋아하지만 또 맞아요. 되게 질투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나타나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가 약간 은중이 입장에서 그려지잖아요. 은중이가 약간 작중에서 화자로 나오는데 그걸로 글로 쓰기도 하고 그 기법에 제가 넘어갔는지 은중이는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상현이한테. 아니에요. 아니요. 은중이 느껴요. 왜냐면은 상현이는 재능이 있잖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은중은 상현이의 보여지는 것들을 질투하거든요. 친구들한테 인기 많고 공부도 잘하고 영화를 또 팔 때는 또 되게 또 영화를 파고 이렇게. 상현이는 은중이의 보여지지 않는 약간 묘한 지점을 질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자란 느낌 이런 거.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부분이 달랐지만 어쨌든 전 둘 다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좋아하고 애증 관계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저는 상현이는 되게 드러내고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간 복수 같은 행동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드러냈다고 하면은 은중이는 질투는 하는데 그거를 약간 전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 들어요. 자신만 그걸 가지고 네, 있고. 자기만 계속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쟤는 조금만 노력해도 저렇게 잘하네? 이런 것들을 굳이 표현하지 않았다. 은중과 상현에서 손절이라기보다 세 번의 헤어짐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학창 시절에 한 번 헤어지고 대학교에서 남자친구 관계가 얽히면서 휴학하면서 또 한 번 멀어지고 마지막은 정말 찐 인생에서의 이별이 한 번 있잖아요. 4번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저도. 왜냐면 직장에서 한 번 더 만나잖아요. 아, 그쵸. 네, 그때 아, 한번 그러네요. 틀어져서. 아, 약간- 그럼 총 4번이네요. 그래서 저는 3번 정도만 했어야 됐다.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 직장에서 다시 그 대학 시절에 얽혔던 그 남녀의 삼각관계가 다시 반복이 되잖아요. 뭐 영화판이 좁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좀 약간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중간에 그 부분은 없어도 됐다. 뭐 막 그런- 한 13, 4화 정도였나요? 그거는 조금 과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맞아요. 우리가 했죠. 이제 한 어떤 애증의 마음으로 이 부분이 좀 좋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근데 마지막 그 3번의 손절이 있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맞아요. 하고 싶었던 어. 얘기가 뭐였어요? 제가 질문을 그래서 하나 하고 싶었는데 그 마지막에 상현이가 은중과 완전 멀어졌지만 인생의 막바지가 왔을 때 은중이를 찾아가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은중이었다면 그렇게 찾아온 상현이를 받아주고 같이 해외에 따라갔을 건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일단 건물을 줬잖아요. 안 받았잖아요. 저라면 받았다. 받고 나는 그 답사도 정도 갔다. 그 정도 사과하면 굉장히 진정성이 건물이 없었다면 건물이 없었다면 저는 뭐 건물이 거기엔 있었지만 내가 은중이었다면 갔을까? 저는 어떤 상현이를 위한 마음보다 누군가가 죽음을 앞두고 나에게 사과를 건넸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는 것이 찜찜할까봐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 번씩 생각날까봐. 근데 갔다 왔으면 아유, 가지 말 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비슷한 생각이기는 한데 원래 미워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근데 몇 년 지나면은 갑자기 짠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저절로 좀 용서하게 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혜진님이 말씀하신 나를 위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나쁜 마음을 안고 사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좀 괴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 다시 그 미운 감정들이 좀 사라지는 편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은중과 상현의 케이스가 왔어. 상현이 그때는 미웠지만 지금은 또 용서하고 그리고 게다가 죽음을 앞둔 되게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갔을 것 같아요. 보람님은요? 저도요. 이건 이제 제 해석인데 은중과 상현이 서로가 너무 다르지만 그 다른 게 결국 자기 혐오 같은 느낌도 전 받았거든요. 너무 나 같아서 싫은 거예요. 아, 닮아서 오히려 네.
어떤 결핍이라고 하는 행태가 다른 것이지 이제 이 결핍을 가지고 계속 자존감이 낮아지는 나를 상대방에 투영하니까 보기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나를 봤을 때 치근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너무 치근하기도 해서 약간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오히려 너무 나를 닮아서 더 싫고 막 이런. 세영님은요? 저도 근데 설득됐어요. 갔을 것 같아요. 원래 안 가는 거였어요? 저는 문을 안 열어줬을 거예요. 그 집에 쳐들어올 때부터 전 너무 뭐야. 그럼 반대로 내가 상현이야. 죽음을 앞뒀어. 아, 다시 은중이에게 연락할까? 제가 상현이었으면 저는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음. 상현이 인생에서 은중이처럼 상현이를 정말 아껴주고 계속 손을 내밀어준 존재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되게 소중하다고 계속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베풀지 못했다라는 좀 죄책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엉뚱할 수 있는데 상현이 주변에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대표님이 너무 편찮으셔서 뭐 어쨌든 설명해주는 사람이 나와요. 내가 이 사람을 10년 동안 이 동료로서 상사로서 막 이렇게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데 20년 전에 손절한 저 친구에게 아니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 구성원이잖아요. 회사 대표와 구성원 그 관계인데 사람은 돈을 받고 일하는 관계고. 너무 다르지 친구랑. 너무하네. 저는 약간 되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 주변엔 진짜 사람이 은중이밖에 없거든 하면은 그래서 약간 그런 주변 인물에 대해서 저는 약간 생각할 때면서 서운할 수 있겠다. 보거든요. 정말 상현이는 사람이 없었을까? 오히려 본인이 왕따를 시키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되게 독특한 해석이 있는. 아니면은 좀 반대로 상현이가 그러니까 은중을 너무 사랑한 거 아닐까요? 그럼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은중이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진짜 상현이가 사랑한 사람은 은중이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정도 은중이만큼 손 내밀어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수 있다. 상현이가 짠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좀 미웠어요. 본인이 마음을 안 열고 세상에 정말 나는 가족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미웠어요. 어쩌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기를 계속 방어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거의 약간 사랑 같은 우정이었던 것 같은데 연인과의 이별, 친구와의 이별 둘 중에 뭐가 더 힘들까도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이별보다 힘든 친구와의 이별이 있다고? 저는 은중과 상현도 사실 성별만 다르지 이건 진짜 거의 사랑이다 이거는. 그래서 뭐 이 사랑과 우정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영님은 친구와의 이별도 이렇게 힘들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뭔가 이 은중과 상현을 보고 되게 사랑 같은 우정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우정은 정말 연인과의 이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기는 했어요. 당연히 사랑이 좀 더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됐기는 했거든요. 우정은 1대1 관계는 아니다 보니까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은근히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연인과의 이별은 1대1 관계니까 내가 다시 마음을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연인이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긴 했어요. 친구도 1대1이긴 하잖아요. 나의 연인이 누군가가 있으면 내 자리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이 다시 만나고 싶을 때. 근데 친구는 자리는 늘 있는 거잖아요. 여러 명과 친구해도 되니까. 그치. 그런 생각. 근데 저는 왜 그 연인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표현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헤어지면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과의 이별이 훨씬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친구랑 헤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진 진짜 제일 친했는데 내일부터는 생판남인 거. 맞아. 남보다 못한 사이. 다시 만나면 안 되나? 다시 만나도 되죠. 연인은 왜 그런 건가요? 다시 만나도 되는데 다시 안 만나줄 수도 있고 걔가. 그러네요. 제일 친한 친구인데 다시 만날 수 없는 제일 친한 친구. 너무 슬픈데? 슬프다. 약간 우울 특집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연인과의 이별을 얘기가 나온 김에 연인의 이별을 다룬 정말 수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좀 떠오르는 것들 몇 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별로 시작해서 이별로 끝나는 그런 이별 영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반면에 노래는 이별로 시작해서 이별로 끝나는 노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래 먼저 떠올렸어요.
몰랐었어요. 사실 떠오른 노래는 널 사랑하지. 아 저는 약간 그 노래가 처음에는 너무 단순한 가사 아닌가라는 이 생각했는데 노래가 근데 뭐죠, 혜진님? 널 사랑하지. 파의 널 널 사랑하지 사랑하지 않아. 거기가 왜 헤어졌냐? 널 사랑하지 않아서 다른 이유는 없어서인데 잔인해. 너무 슬퍼. 너무 잔인한데요? 잔인한데 이별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래서 결론은 널 사랑하지 않아서인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노래 먼저 생각이 났는데 저는 약간 이터널 선샤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영님도 같은 작품을 맞아요. 언급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아까 혜진님이 사랑을 다룬 거 아니고 이별을 다룬 거 뭐가 있을까 얘기했을 때 그거에 딱 맞는 작품이 이터널 선샤인인 것 같고 한 20대 내내 제 인생 영화라고 말하고 다녔던 오. 영화 중에 하나였거든요.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영화 줄거리를 살짝 얘기하면은 우연히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과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헤어짐이 사실 첫 번째 헤어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반복되는 이별이었고 그 이별이 되게 고통스러워서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지워보려고 하는데 정말 지워지지 않고 그리고 또 다 지우더라도 또 똑같은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반복하는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또 똑같이 이별하게 되는 영화의 내용인데 영화 보면은 정말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지독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봉 당시에 영화를 봤거든요. 그때 너무 인상 깊어서 리뷰를 썼어요. 제 블로그에. 그게 몇 년도예요? 2007년인가 뭐 와. 2000 뭐 그 정도예요. 예. 그때 썼던 부분인데 어떤 추억을 덜어내는 것을 기억을 지운다라고 정의할 텐데 기억을 모두 지울 수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을 그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네. 영화에서도 없어요. 그런 단서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옛날 기억에 휩쓸려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른 기억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 지우는 것이 어렵다. 결국에는 기억을 지우려고 갔다가 기억이 지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도망가는 장면으로 끝나서 저는 결국에는 극복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장면은 둘이 싸울 때 옛날에 그 한 번 싸웠던 그 녹음기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싸움이 첫 번째 싸움이 아니었던 거야. 예전에도 한 번 사랑에 빠지고 그렇게 싸워서 헤어졌던 그 똑같은 비디오 테이프가 또 들리면서 서로 이제 욕하면서 나가는 그러고 떠나면서 이제 떠나요? 끝나요. 근데 뭐 그 떠남이 정말 떠난 건지 뭐 그러다 또 다시 붙을지 뭐 그건 모르겠죠. 사람들한테 이별에 대한 영화라고 물어봤을 때 이 답변이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랑 영화로 기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람님은 어때요? 저는 조금 다르게 그 JTBC에서 했던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진짜 정말 너무 재밌게 좋았죠. 봤는데 근데 우리 너무 재밌게 봤는데 왜 이렇게 시청률이 낮을까요? 주변에서는 거의 이게 더글로리예요. 그리고 은준과 상영 같은 느낌 아니었어요? 우리 어. 주변에서는 1등. 그 완전 1등이었는데 안 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여기서 그 전여빈 배우님이 연기한 은정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은정의 애인과의 관계가 저한테는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애인이 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계속 일상생활에서도 그를 떠올려요. 그런 어떤 환각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는 없는 사람인데 그를 떠나보내지 못한 것이죠. 그 잔상을 계속 붙들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 치유를 하면서 그 환각과 이별을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와 어떤 이별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런 관계 설정이 이 작품의 완전 메인스트림은 아닌데 저는 아직 그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이게 되게 세게 남았고 저 엄청 울었어요 그 장면에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제목도 멜로가 체질이고 사실 로맨틱 코미디 뭐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모든 관계에서 이별이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은 천우희 배우님은 아주 오래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사람이 등장인물로 나오고요. 그 지금 전여빈 배우님이 한 은정이란 역할에도 이별이 있고 새로운 만남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친구 한 명이 더 나와 새 친구 이야기잖아요. 네네 맞아요. 어떤 불같은 사랑을 잠깐 빠졌다가 아이를 낳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지은 배우님. 맞아. 그리고 공명 배우님도 깨부타는 연인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드라마도 저는 약간 헤어짐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것이 약간 성장기처럼 그려지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맞다. 헤어짐이 있어서 만남이 있고 되게 불교의 윤회 사상 같은
오늘 저희 주제와 딱 맞아요.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 기억력이 되게 그러게요. 좋으시네요. 저 멜로가 체질 진짜 좋아. 맞아. 재밌어. 진짜 그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서사들이 다 탄탄하고 아까 전에 은중과 상현처럼 이주빈 배우님하고 전여빈 배우님이 과거에는 친한 친구였지만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였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관계 설정 거기에 나오거든요. 관계에 대한 것, 사랑과 이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세련된 터치로 그려낸 작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셔라. 영어. 추천. 헤어짐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의 또 대표 주자인 또 한승연애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최근에 너무 과몰입해서 봤고 사실 최근이라고 할 수 없죠. 매 시즌마다 태영님이랑 저랑은 맞아요. 빼놓지 않고 보는 연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헤어짐의 진짜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헤어진 연인이 다시 이제 출연해가지고 서로의 이전 X와의 새 관계를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전 연인과 재회할 것인가 이런 걸 다루는데 저희가 이 각 커플들이 어떻게 헤어졌는지도 뭐 클립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 3주 동안 어떤 헤어진 연인이 다시 한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최종 선택 때 한 번 더 이제 결정을 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 7년 근데 계속 9년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장기 연애를 한 커플이 마지막에 다시 만날 거야? 아니면 이별할 거야? 이거를 선택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간에 우리가 어떤 연애를 했었고 우리가 정말 좋았었는데 이런 얘기를 반복하면서 다시 이별을 하는 그 과정을 보는 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남의 이별을 보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이었다 하면서 저는 진짜 과몰입해서 그 주인공들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아 이별은 언제나 슬픈 맞아요. 주제다라는 생각을 너무. 하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별의 장면이 그 이별 자체가 슬프기보다 저는 그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다시 만나도 이건 또 끝일 거야라고 하는 그 가정과 결과가 보이는 것에 대한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반성하는 커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연애했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 했구나. 이런 거를 그 기간 안에 깨닫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렇지만 그때 고마웠고 미안해.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극복해서 성장한 커플들은 재회를 해요. 안 될 것 같은 커플들은 헤어지죠. 근데 헤어지는 커플들도 다 각자 성장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이 시즌 내내 같이 보다 보면은 정말 쟤 왜 저럴까? 정말 사귈 때 힘들었겠다. 약간 이렇게 상상이 되게끔 막 보는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 헤어짐 앞에서는 내가 너무 마음이 그래서 그랬다. 괴롭혀서 미안하다. 많이 배웠다. 그리고 너랑 사귀는 동안에 나 많이 성장한 것 같다.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또 헤어짐으로써 성장을 성장하는. 하죠. 아 그래서 세영님이 연프를 좋아하시는군요. 성장서사가 있네요. 한승연애는 완전 성장서사예요. 사랑을 통한 인간의 성장. 근데 저는 약간 어떤 고백보다 헤어짐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난이도가 높다고 그럼요. 생각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헤어졌어? 뭐 이러면은 뭐 잘 좋게 헤어졌어. 뭐 잘 헤어졌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말하는 잘 헤어졌다라는 것은 뭘까? 이별은 그냥 한 사람만 얘기해도 바로 이별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좋게 헤어졌다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좋게 헤어지는 것은 저런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나간 세월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인정을 하고 사과와 존중과 반성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좋은 이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커플들이 거기 나와서 그 과정까지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헤어진 연인과의 이별이 되는 걸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렇게 못 헤어지죠 사실상. 맞아요. 그들도 1차 이별 때는 그러지 맞아요. 못했고 1차 대체로 엉망으로 다 헤어졌어. 근데 거기 나온 이상 어쨌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되게 좋았겠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었어요. 현실에서는 약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까지 서로 고마워하면서 너 때문에 그러니까. 잘 성장했다.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는 커플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쉽지 않지. 그래서 그런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잘 헤어진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좋게 헤어져 본 적이 있는지. 저는 좋게 헤어졌다는
둘 다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마음이 떠났을 때. 그게 저 그 사랑을 생각했을 때는 와 우리들이 마음이 똑같이 끝났네. 그 타이밍. 어느 타이밍에서 진짜 좋겠지? 약간 안 사랑하잖아 이제 너랑 나랑 이걸 알게 된 게 어디가 좋지? 약간 이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그러네요. 근데 저 아까 그 질문에 이어서 제 의견을 좀 답해보면 좋은 이별이 그러니까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게 되는 관계가 좋은 이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같이 하진 않지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사랑이 없어져서 가능한 일 아니냐고요. 사랑을 하면 네. 같이 같이 행복해야죠. 응원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가 힘들어지는 지점을 납득하는 거죠. 보통은 아닐 수 있죠. 저의 케이스는 젊은 날의 연애에서 헤어질 때 어디 한번 망해봐라. 정말 못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별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했던 이별은 어디선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혹은 그의 결혼 소식을 듣고도 좀 더 행복을 바라게 되는 관계에서의 이별일 때는 조금 잘 헤어졌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랑 넌 더 잘 어울리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를. 근데 그게 우리 환승 연애 같아요. 그런 그래요? 이런 멘트들이 나오거든요. 2차 이별 그래요? 봐야겠네. 근데 우리 이직할 때도 사실 그런 마음이 맞아요. 들잖아요. 맞아요. 그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어라고 우리가 이직하지 않고 회사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나도 나한테 더 맞는 회사를 가고 싶고 이런 게 좀 더 건강한 잘 이별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관계에서의 손절 말고 장소나 환경에서 시작되는 손절에 대해서도 보람님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손절까지는 아니고 장소와의 이별. 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저는 대구에서 자랐거든요. 대구를 되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약간 나의 날개를 펼치기에는 좁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것의 배경에는 저희 언니가 먼저 이제 대학을 서울로 왔는데 무조건 열심히 해서 서울로 와라 이런 얘기를 언니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대구를 진짜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서 이제 처음 대구를 떠나서 서울 왔죠. 근데 그때 간 곳이 영등포의 한 고시원이었어요. 진짜 창문도 없고 정말로 발 디디면 그냥 방이 끝나는 진짜 작은 침대 하나 있는 그런 고시원이었는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너무 서울이 이런 곳이었나 약간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엄마가 막 보고 싶고 그래서 고3 때 대구와의 손절, 장소와의 이별 이런 의미로 좀 떠오르고 두 번째는 제가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는데 이러다가 한 번은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도시에서 막 학원을 뺑뺑이 돌리면서 아이를 키우고 물론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한 번쯤은 그것과 좀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과감하게 제주도 1년 살기를 결정하고 도시를 떠나서 제주로 간 경험이 있죠. 네, 그렇게 두 개 도시와의 대구와 경기도와의 이별을 생각났어요. 네. 저도 광명에서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한 4살 때부터 거의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닐 때까지도 계속 광명에 살았는데 아까 태경님이 대구 얘기한 것처럼 저도 좀 광명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어디 돌아다니면 막 아는 사람 계속 마주치고 막 그래서 20대 후반에 독립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큰 환경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독립하는 걸 그 탯줄을 끊는다라고 누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유년 시절을 보냈던 장소에서 완전히 나를 분리하는 그 경험이 비단 꼭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더라도 가치관을 좀 다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독립은 진짜 독립한 순간으로부터는 너무 모든 것이 새로워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도 너무 새롭고 맞아. 냉장고 안에 어떤 생태계랄까 맞아. 그런 것도 너무 새롭고 진짜 모든 하나하나가 내가 이렇게 너무 다 새롭게 다가왔다는 느낌은 좀 드네요. 그래서 세영님 그 독립과 관련돼서 책도 하나 쓰셨잖아요. 맞아요. 책 한 권이 나올 만큼 임팩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제목이 뭐죠? 28 독립선언인데요. 발음을 잘해야겠네요. 발음에 유의해 주시고요. 네, 얘기를 좀 덧붙이면 독립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좋았던 건 광명은 그 주거지였는데 제가 새로 이사한 동네는 잠실이었거든요. 근데 막 걸어서
남들이 막 찾아오는 힙한 카페를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런 소소한 재미들도 독립하면서 막 있었어가지고 재밌었어요. 카페가 있어서 네, 좋아한다. 네. 힙한 카페를 걸어서 갈 수 있다니? 얘기가 좀 샜네요. 또 다른 환경적 변화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회사 안에서 조직 이동을 하기도 하지만 회사 자체를 바꿀 때 스트레스나 어떤 감정적인 힘듦은 늘 컸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적응하는 거 진짜. 이제 적응하셨나요? 아니요. 참고로 이직한 지 이제 1년 막 지났는데 새로운 회사를 갔을 때 이제 조금 알겠어 6개월. 일을 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최소 1년은 걸린다고 생각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다녀봐야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구나가 조금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럼에도 제가 아니라고 대답한 이유는 맨날 챌린지 받는 느낌이 있어서 아직 어렵다. 네. 대표님 듣고 계신가요? 이 작품을 이직이랑 엮어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도 생각이 났는데요. 이 인물이 처음에 패션 회사 이제 잡지에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너무 유별나고 그들만의 세계가 너무 가식적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싫어하기도 하면서 회사를 다니는데 이 악마 같은 상사 밑에서 심부름을 계속 하다가 상사한테 마음에 들어버려요. 너무 잘해버려요. 그래서 막 제안도 받고 같이 계속 일하자라고 하는데 너무 잘하게 된 그 세계에 녹아든 자신이 싫어가지고 결국에는 사표를 던지고 그 상사한테 추천사를 받아서 다른 이제 자기가 원래 꿈꾸던 또 기자 일을 하러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직한 사람들한테 또 어떠한 울림이 있는 영화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러네. 신데렐라가 됐는데 왕자랑 이혼하는 거죠. 와. 혼자 살겠어. 별거 아니더라 너랑 같이 사는 거. 다른 왕국을 세우는 건가요? 비교 너무 좋다. 거기에서 오는 쾌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직을 고민할 때 이직러들의 발목을 잡는 되게 유명한 그 어구가 있잖아요. 도망친 곳에는 천국이 없다. 괜히 이 말을 또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동의하는 편인데요. 저는 4개월 정도 다니고 도망친 데가 있거든요. 여기보단 낫겠지. 도망치려고 한 건 약간 강한 업무 강도, 그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약간 이런 거였는데 여기 아니고 저기면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외국계는 낫다. 한국 회사보다는 낫지. 그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싫은 거가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닌 것을 도망친 곳엔 천국이 없다는 것을 한번 그런 식으로 느꼈고 근데 내가 저기가 가고 싶어 했을 때는 거기가 똑같이 어떤 지옥이더라도 내가 선택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모든 회사는 다르다. 지옥인가요? 그러니까 지옥일지라도 내가 선택한 지옥이라서 더 낫다. 네. 그래서 도망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좀 낫다. 저는 그 혜진님 앞부분 말에 좀 동의하는 부분은 도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뭐 이 회사에서의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뭐 상사와의 부딪힘이 있어 동료와의 부딪힘이 있어 이것에 대해서 도망치고 싶다고 한다면 그 도망은 결국 또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도망친 곳에 천국이 없을 수 있다. 그것에서 도망쳐봤자 어디 가서 또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정말 지옥 같아 라고 하면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의 뜻이 그렇대요. 도망친 곳에 천국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어디든 전장이다. 사실 그냥 이걸 회사에 대비해서 말하면 그냥 도망친 곳에라는 말은 가로 안에 넣고 천국은 없다. 어머 너무 그 어디든 그런 힘듦이 있다. 뭐든 그것이 부침이든 어쨌든 뭐든 그렇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일터에서도 당연히 천국이 없고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랑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 뭐나 다 장단이 있고 회사도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다. 그렇지. 약간 이직과 그런 장소의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좀 잘 다룬 작품들도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이 이직의 고통, 이 회사 생활의 고통을 잘 그러니까 저 최근에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고 하는 그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회사와 나를 동일시했던 인물이 회사를 떠나면서 느끼는 어떤 자기 자신과의 이별 같은 얘기들도 그 서사가 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처음 봤습니다. 전 책만 보고 드라마 못 봤어요. 전 소문만. 그게 50대 남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사람한테 회사는 지금의 저희가 회사한테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나의 그런 정체성의 모든 것이었던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나와 이별하는 그런 건데 굉장히 짠하기도 하고 맞아.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은 저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좀 들었고요. 그 사람이 회사 다닐 때 승진하고 싶어서 막 아등바등 하는데 공항이 와요. 공항장애가.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회사에서 다 물러나고 자기를 짓밟고 올라간 상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상사가 똑같이 공항장애에 고생하는 것을 마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것이 천국은 없네요. 근데 천국이 정말 없고 모두가 이렇게 각자의 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구나 하는 또 그런 직장인에 대한 짠한 마음도 같이 볼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거 추천하세요? 독립에 관한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소공녀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소공녀라는 영화는 이제 취향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약간 버리는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인 미소가 뭐부터 줄일까 하다가 집에 들어가는 돈부터 줄이기로 해요. 자기가 이제 대학 시절에 같이 밴드를 했던 친구들 집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더부살이를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독립적으로 살다가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도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가 독립을 다루는 컨텐츠로서 내가 생각이 났을까 했을 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상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위스키를 마실 돈과 집세가 부딪히면 집세를 선택해야지 라거나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으면 사회적으로 멀쩡한 직업이 있어야지 그런 것 같은 사회적인 잣대로부터 이 미소가 계속 독립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소가 이해가 안 된 사람이기는 한데 이해를 막 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나라면 안 할 선택을 한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떠올랐어요. 약간 나라면 안 했을 독립인데 미소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거죠. 그 세상이 가진 되게 정적 같은 가치에 대해서 이 미소는 다 반하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로망을 미소는 이제 실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라고 할 때 미소는 나는 그냥 위스키 한 잔, 담배 한 보루만 있으면 행복해.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소소한 걸로 사실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다른 고통스러운 것을 같이 택하게 되는데 그런 인물이 그래서 좀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미소의 선택이 이해도 되고 존중도 되는데 거기서 위스키를 한 잔 마시는 게 낙인데 위스키를 병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근데 미소는 사실은 그 바에서 서빙 받는 것까지도 그 위스키의 경험으로 생각한 건데 저는 위스키는 키핑해도 되고 하니까 집에서 마시면 더 싼데 막 이런. 이걸 다시 돌아오면서 내가 뭔가 성장을 했다. 남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약간. 근데 어쨌든 이런 컨텐츠가 아니었다면 누가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위스키 마시는 거 좋아해서 뭐 이렇게 하고 했으면은 아유 저거 그냥 한 병 사 마시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나를 좀 뭐랄까 눌러줬다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약간 또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 자신도 많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나와 헤어지고 싶기도 하고 나의 취향의 변화?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손절한 나의 그런 삶의 방식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영님은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요즘에 10년 전 사진을 다시 꺼내서 보는 게 유행이잖아요. 제 2016년도 사진을 보니까 노란색 머리에 다 힙합 관련된 옷들을 입고 계속 이제 그런 콘서트를 다니는 사진들만 계속 있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보내주는 사진에 늘 그 사진들이 있어서 나 너무 힙합을 좋아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끊어낸 건 아닌데 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그쯤이 언제인가 생각하면 이찬혁이 쇼미더머니에 나와서 힙합은 안 멋져 하던 시기에 저도 이제 힙합은 좀 안 멋지다 생각했던 그 시기였는데 그게 좀 그때부터 좀 멀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그 2010년대 후반에는 원피스를 어마어마하게 입었어요. 진짜 저는 한 달 내내 원피스만 입은 적도 있거든요. 매일 다른 걸 입을 수 있네?
해서 30일을 다른 거를 와. 입었던 시절도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약간 이별이 됐는데 제품들이 좀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을 안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손절한 건 아닌데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달라졌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두 분 다 자연스럽게 어떤 취향의 변화가 생기신 거네요. 네. 그렇구나. 저는 좀 의도적으로 끊은 게 떡볶이를 끊었습니다. 그 진짜로요? 진짜 안 드세요? 떡볶이 안 먹은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 근데 떡볶이 떡볶이를 어떻게 끊을 수가 있죠? 그니까요. 취사 선택을 한 거죠. 너무 인간미가 없으시네요. 그렇죠. 떡볶이는 사실 저는 거의 이틀 3일에 한 번씩 먹을 정도로 밀키트를 늘 쌓아놓고 살았는데 벼랑간 좀 끊었죠. 근데 술을 끊을래 떡볶이를 끊을래 술을 저 도저히 못 끊겠다.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떡볶이를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한 네. 결심이죠. 저는 올해의 목표가 디저트 끊기였거든요. 비슷한 거죠 사실. 정말 현대사는 너무 풍요로운 그럼요. 사회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막 회사에 있으면 저 에그타르트 하나 드실래요? 근데 그걸 아니요? 하는 것도 좀 그리고 드종쿠라는 어떤 이런 트렌드를 마케터로서 또 학습하는 의미로 안 먹을 수는 없어 제가. 저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약간 얼마나 변하는 게 어려운지 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좀 변해가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작품도 있을까요? 저는 기억에 나는 작품이 저희가 작년에 진짜 재밌게 읽었던 혼모노거든요. 혼모노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30년 넘게 진짜 구판에서 이름 있는 그 무당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손님도 항상 끊이지 않고 너무너무 신기가 있는데 그 무당은 장수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무당인데 어느 날 신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본인이 모시고 있던 그 장수 할머니가 젊은 무당이 신에기한테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기가 떨어진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는데 이 무당이 결국에는 본인이 구판에 실패하는 것도 막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시장 선거를 앞둔 황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한테 굿을 제안했는데 그것도 신에기한테 넘어가고 그래서 거기 초대받지 않은데 그 무당이 가요. 가서 혼자서 시키지도 않은 구판을 막 버리는데 이 이제 혼모노라는 제목이 진짜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내가 신이 들어와서의 하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정말 신기가 없어진 상태에서 혼자 막 구판을 버리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너무 헷갈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30년간 너무너무 잘하던 사람이 자신이 이제 그것을 해내지 못하게 됐을 때 마주하는 거 이게 얼마나 괴로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흑백 요리사도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백수저들을 보면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고 너무 유명한 셰프님들이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어느 세월이 지나면은 뭐 흑수저 젊은 신흥 세력들한테 꺾이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어쨌든 변해가는 자신을 마주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두 가지 소설과 컨텐츠에서 좀 떠올랐어요. 너무 좋다. 근데 저도 좀 돌아보게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연차가 쌓여서 시니어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그래서 제일 잘한다고 할 수 있나?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도 약간 변해가는 나 자신을 보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이 어쨌든 물리적으로 늙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그 변화로 누구에게나 오잖아요.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 책을 보면서. 맞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끊어야 되네요. 참 재밌는데. 네, 오늘 새해 맞이 손절 특집 여기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소개드렸던 작품들이 올 한 해 변화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힘이 되고 좀 응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작이 어려우면은 끝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2주마다 던져지는 하나의 질문, 마케터 5명이 콘텐츠로 답하는 본격 테마 토크쇼 이야기가 필요해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필요하신가요? 2주 뒤에 만나요. 안녕.